예, 지난 시간에는 시장 경제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소프트웨어다. 인간의 일종의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그 커피숍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이 재배된 커피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바다 건너서 우리 동네 커피점까지 와서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 이어지는 소위 공급 체인, 서플라이 체인, 이건 거의 기적이다. 아무도 그 계획하지 않았고 또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그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런 생산, 분배, 소비의 모든 과정이 분산된 의사결정. 더욱더 놀라운 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 동기로 자기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분산된 의사결정으로 제각각 자기 먹고 살자고 시장에 참여한 이 시스템이 우리의 직관적 관찰로 보면은 아수라장이 돼야 되잖아요.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제각각 자기 먹고 살자고 하는 시스템이면 난장판이 돼야 되고, 역설적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지시 통제 감독하면 공평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 판단이죠. 그런데 우리가 20세기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그 두 시스템이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의외로 국가가 모든 것을 지시 감독 통제하던 계획경제는 불균형과 빈곤과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오히려 남북한에 의해서 보듯이 또는 동서유럽에 의해서 보듯이 이렇게 분산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제각각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이 시스템은 가끔 뭐 우여곡절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신기술과 신제품이 나오고 물질적 풍요가 지속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직관과 나타난 결과가 상당히 다른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이제 비유하자면 청동설과 지동설의 차이로 비유하곤 합니다. 중세에 아시다시피 천동설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구는 평평하고 태양이 떴다 졌다 한다는, 지구가 중심이다. 이런 일종의 천동설이 사실은 두 과학자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오에 의해서 이 관찰과 분석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라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가 그것을 도는 것이다, 즉 지동설로 바뀐 거 아닙니까?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경제학도 이런 과학적 측면의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지식의 발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접해보지 않았거나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천동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좀 국가가 공평하게 좀 중간에서 정리해주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서로 이렇게 조정 통제해서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렇게 뭐 분쟁이나 갈등 없이 필요한 물건 필요한 때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거는 경제학자인 제가 볼 때는 직관에 의존한 일종의 단편적인 관찰이고 천동설과 같은 일종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의 오랜 이 과학적 분석의 결과는 바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즉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경제 주체들의 이기적 동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오히려 계획된 경제보다 물질적 풍요와 기술 진보를 유지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동설과 지동설에 맞먹는 수준의 뭐 그 지식의 진화 내지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무계획의 시장 경제가 계획 경제보다 더 균형 잡히고 기술 진보와 물질적 풍요를 지속 가능하게 했느냐? 이것은 굉장한 비밀이죠. 과학적 진실이 담겨 있는 하나의 현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18세기 중엽에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 철학자가 잘 아시는 대로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으로 바로 이 비밀을 갈파했죠. 그러니까 그 분산된 의사결정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 통제를 받아서 의도하지 않게 남에게 좋은 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빵을 굽는 사람들이나 또는 푸주간 주인이 맛있는 빵이나 맛있는 소세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빵이나 좋은 소세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은 보다 좋은 빵이나 좋은 소세지를 만들어서 비싸게 많이 팔기 위한 그 이기적 동기였지만 그것이 반사이익으로 소비자들에겐 좋은 빵, 좋은 서비스를 소세지를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18세기 중엽에 아담 스미스의 영국의 관찰은 21세기에 한국에서도 성립하니까 소위 말하는 시공을 초월한 일종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좋은 휴대폰이나 좋은 텔레비전이나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는 것이 무슨 뭐 국가 경쟁력 향상이나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동기 자체는 돈을 벌고 경쟁업체보다 더 좋은 물건을 빨리 만들어야 더 비싼 값에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적 동기가 선순환해서 남에게 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은 상당히 이제 은유적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경제학적인 표현으로 과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시장 기능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이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비인격적인 어떤 시스템인데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그런 이기심이 마치 만유인력처럼 이렇게 저절로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시장 기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이 가격의 기능입니다. 이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죠. 뭐 예를 들면 택시값도 가격이고요. 뭐 소고기 값도 가격이고요. 환율, 금리 이게 다 가격입니다. 뭐 주식 가격도 물론이고요. 이 가격이라는 게 정부가 정했든 아니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든 이 가격이라는 숫자는 이 경제 내에서 경제 주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다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접하는 버스 요금이든 아니면 라면 값이든 아니면 소고기 값이든 이 모든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또는 생산자들에게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뭐 가격은 일종의 숫자로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죠. 그럼 우리는 가격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나요? 예를 들면 배추 가격이 뛰었다. 왜 몇 해 전에 배추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배추라는 게 우리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이 김치라는 생필품의 원료다 보니까 배추값의 폭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배추값이 폭등하자 전국의 식당과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김치찌개를 안 해 먹습니다. 예전에는 김치가 남으면 의뢰 김치 쉬기 전에 김치찌개를 해 먹고 아니면 김치 볶음밥을 해 먹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생활 관습인데 배추값이 뛰니까 엄마들이 김치찌개를 안 해줍니다. 학생들이 김치볶음밥을 안 해 먹어요. 김치볶음밥이라는 것은 아주 비싼 물건이 됩니다. 갑자기. 왜요? 배추값이 올라가니까 이 배추와 김치라는 것이 귀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즉 가격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바로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정보를 주는 거죠. 이 물건은 전 같지 않다. 귀한 물건이다. 그럼 우린 귀한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아껴 쓰지요. 함부로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추값이 올라가자 전국의 가가호 식당에서는 배추와 김치를 아껴 먹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껴 먹은 김치, 아껴 먹은 배추는 나라 경제 전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익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냉지 채소나 뭐 날씨가 나빠가지고 이 김치, 배추가 이제 작황이 나빠서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배추의 절대량이 줄었으면
온 국민이 배추를 아껴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추가 귀하다는 걸 알려주느냐, 정부가 캠페인을 하느냐, 아니면 무슨 뭐 배추 김치 안 먹기 절약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 뭐 전국의 식당을 월화수목금으로 나눠서 배추 오부제, 김치 오부제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죠. 배추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배추가 귀한 것을 알아서 배추를 아껴 먹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배추가,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또는 버스가 요즘은 뭐 가격이 거의 비슷하니까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는 똑같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지하철 가격이 2배로 올랐다, 2,000원이 됐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내일부터 당장 지하철과 버스 사이에서 버스를 더 선호하게 되고 지하철 사용을 자제할 겁니다. 바로 이게 가격의 신호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 사람들이 그 물건을 절약하고 아껴 쓰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배추가 귀할 때 또는 에너지가 귀할 때 이렇게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절약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김치찌개를 안 해 먹고 식당에서 김치를 안 주는 것이 사실은 다 덜 먹는 것이 이익이고 절약하는 게 이익이라는 이기적 동기였지만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온 국민들이 배추를 아껴 먹는 공익적인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높아진 배추 값은 농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정보 전달을 합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요, 경제학을 전공 안 해도 배추값이 올라가면 누구나 다 배추를 더 심게 됩니다. 무밭이나 수박밭을 다 배추밭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면 이 농민들이 배추를 더 심은 것이 지금 국민들이 김치찌개를 안 먹고 김치를 못 먹는 게 안타까워서 국가를 위해서 배추를 더 심은 것이겠습니까? 배추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무나 수박을 심는 것보다 배추를 심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 것인데 그것이 나타난 결과는 배추의 증산 운동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뭐 농협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배추가 귀하니까 농민 여러분 배추 더 심읍시다 이렇게 설득하거나 캠페인한 게 아니거든요. 농민들이 가격이 주는 신호에 따라서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에 합당하니까 배추를 더 심은 거지만 나타난 결과는 굉장히 공익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아담 스미스가 18세기에 이런 현상을 본 겁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를 조절을 하는데 그 나타난 결과는 매우 공익적인 선택이더라. 그거로 무릎을 친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캠페인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닌데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아껴 먹게 되고 생산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그 신호에 따라서 더 생산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다 시장이 균형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죠. 요즘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전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강제로 절전을 요구하고 뭐 정부가 단속에 나서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전기를 아낌없이 쓰는 이유는 다 가격이 그만하니까 하는 것이죠. 전기가 거저가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전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기가 귀해지면 전기 가격이 올라가면 스스로 전기를 아낄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기 절약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훨씬 더 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격의 신호 기능이죠. 가격의 배분 기능이 또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판기에 1,000원짜리 음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보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아낌없이 넣어서 음료를 뽑아 먹죠. 어떤 사람은 1,000원이나 된다고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1,000원이라는 가격이 이 물건을
1,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만 먹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판기 음료 가격이든 택시 요금이든 아니면은 전셋값이든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면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보는 순간 내가 저 물건을 이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느냐 아니면 저 물건은 저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느냐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 경제 내에서 이 시장 속에서 그 물건을 그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만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건을 가장 아끼는 사람들만 이 물건에게 소비 기회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 가격, 그게 자판기 음료든 택시 요금이든 아니면 짜장면 가격이든 그 가격에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면은 내가 공급하고 생산할 만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만이 이 물건이나 이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게 되겠죠. 저는 짜장면 한 그릇 5,000원에 받으라고 그러면 제 실력으로는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자발적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5,000원의 짜장면을 만들어 팔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그 식당업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자에게는 원가가 이 가격 이하인 사람들만 들어와서 생산 공급을 해라 라는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이 짜장면 값이든 아니면 쌀 가격이든 아니면 주택 가격이든 가격이 한번 형성이 되면 소비는 그 물건을 그 가격 이상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돌아가고, 생산 기회는 그 가격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경제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들만 생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가격에 보이지 않는 손 기능, 배분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국가가 이것을 개입을 해서 배분 기능을 담당한다면 누가 이 물건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얼마나 이 물건이 필요한지, 그것이 주택이 됐든 택시 요금이 됐든 아니면은 그것이 콜라 한 병이 됐든 이 물건이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공무원한테 가서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나 권력남용이나 아는 사람 봐주기 같은 편법이 횡행할 것은 분명하죠. 또 생산 기회를 국가가 배분한다면, 가격 기능이 아닌 방법으로 배분한다면 누가 그 물건을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정부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상한 기준을 들이대서 누가 제일 잘 만드는지를 자격시험을 본다든지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면 그저 아는 사람 봐주기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배분 기능을 개입한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바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누가 생산 기회나 소비 기회를 가져갈 것인지를 정해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권력이 되는 것이죠.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사람 굶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에 가격 기능을 배제하고 국가가 배분 기능을 담당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다 알다시피 권력은 부패하고 남용되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생산 소비 과정에 자원 배분 과정에 개입을 해서 이 배분을 정부가, 보이는 손이라는 정부가 하는 경제, 예를 들자면 과거의 계획경제, 아니면 지금도 계획경제의 유산을 많이 갖고 있는 구사회주의 국가, 예를 들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에 가보면 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원의 배분 과정에 정부의 개입의 폭이 크다는 것, 즉 관치의 영역이 클수록 국민들은 더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 가서 로비를 하고 아니면 조직화해서 압력을 가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다시 말해서 부정부패나 이익 집단의 소위 렌트 시킹, 지대 추구 행위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원 배분을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겐 매우 불리한 제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격 아닌 방법으로 배분할 때
역설적으로 더 소외되고 조직화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구계획경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운영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을 때, 돈으로 해결했을 때 그 물건을 정말 가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간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출연해서 도와주는 것이, 그게 시장경제의 원리에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가격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비인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정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을 사람이라는 인위적인 정부기구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배분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부패하고, 그리고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20세기의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그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